자, 페이지 40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보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요, 지금 현재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도 있지만 특히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온화 에너지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것과 그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뒤에 있는 전자친화도랑 전기 음성도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쭉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쪽이죠. 자, 이온화 에너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에서 나오는 각각의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지?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중성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어떻게 할 때? 1몰을 어떻게 할 때? 그렇죠.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 그렇죠. 흡수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이었어요. 근데 뭐 그냥 설명을 할 때는 굳이 꼭 1몰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온화 에너지는, 그죠? 원자가 전자를 떼어낼 때 어떻게 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M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전자 하나를 떼어내면서 일가 양이온으로 바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 전자들을 계속해서 떼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일가 양이온에서 역시 또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때 또다시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죠. 계속해서 이가 양이온도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또다시 3가 양이온 형태로 바뀌면서 또다시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모두 떼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각각 1, 2, 3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그지?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온화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전자수 n개만큼 존재를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가 여러 개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때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제1 이온화 에너지였죠. 전자를 떼어낼 때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 아무 전자나 떼어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떼어내는 전자는 그 원자가 바닥 상태로 전자를 배치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떼어내기 쉬운 전자부터 먼저 떼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부터 떼어낼 거라 이거죠. 그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했었던 전자 배치, 당연히 오비탈로 전자 배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주기성을 좀 살펴보면은요, 특히 우리는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주로 많이 살펴보죠. 그지? 다른 이온화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딱 어떤 규칙화 해가지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문제에서는 제2 이온화 에너지 또는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도 가끔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살펴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을 주기율표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족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동일한데
문제는 요거죠, 요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 말인즉슨 예외성이 있다라는 것. 맞죠? 그래서 그 예외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40쪽에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주기성 그래프를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제1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쿵딱, 쿵딱, 쿵딱딱, 쿵딱딱. 왜 이상해? 쿵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연장을 해보면은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각각 X축과 Y축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봤을 때 X축은 뭐 이제 원자 번호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원자 번호. 그리고 Y축은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죠. 그죠?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암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굉장히 섬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1주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주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주기라면요 이때 같은 족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수소, 리튬, 베릴륨,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유는 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 예외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2주기에서는 요 지점, 그러니까 베릴륨과 붕소 사이에서 예외성이 나타났고요. 또 요 지점이었죠. 질소와 산소 사이에서 역시 예외성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 예외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지? 자, 원자번호 4번 베릴륨과 원자번호 5번 붕소 사이에서 예외성이 나타나는 이유. 베릴륨은 1s2, 2s2니까 전자를 어디서 떼어낸다? 2s에서 떼어낸다. 그런데 붕소는 1s2, 2s2, 2p1이니까 그지? 제1이온화 에너지로 2p에서 전자를 떼어낸다. 그 말인즉슨 2s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2p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예외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요 지점은 왜 그랬었죠? 자, 볼까요? 원자번호 7번 질소, 원자번호 8번 산소인데요. 질소는 1s2, 2s2, 2p3. 그런데 산소는 1s2, 2s2, 2p4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랬을 때 둘 다 제1이온화 에너지로 2p에서 전자를 떼어냅니다. 하지만 질소 같은 경우에는 홀 전자를 떼어내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한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자들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반발력을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자 떼어낼 때 그 오비탈에 전자가 또 하나 들어있으면 살짝 밀어주는 반발력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도 결과적으로 산소는 같은 오비탈 내에 들어있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것. 그지? 그래서 요 지점은 전자 반발력 때문에 약간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점,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에 요 지점, 규소랑 인이죠. 그지? 이 사이에서도 아닌가? 그 말씀. 인이랑 황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에서는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인과 황 사이에서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 예외성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높이는 크게 중요시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이온화 에너지든 아니면 뒤에서 나오게 될 전자친화도든 전기 음성도든 그런 식의 그런 개념들이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쪽에 있는 원소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소들. 그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쉽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금속 원소들이잖아요. 금속 원소들. 맞죠? 그러니까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쉽게 떼어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요 지점에 있는 원소들은 뭐죠? 비금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맞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 말은 앞서 표현과는 반대가 될 겁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전자가 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이런 개념이었고요. 앞서 원자들이 전자를 떼어낼 때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각각 계속해서 하나씩 뜯어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페이지 41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중간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자, 거기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보시면은 중성 원자로부터 전자를 차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고 단계적으로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서 M이라고 하는 원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낼수록 제1, 제2, 제3, 제4 이온화 에너지 계속해서 필요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를 떼어내면서 필요한 각각 제1, 제2, 제3, 제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쭉 필요하다면요, 이때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자음 전자들을 떼어낼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 맞지?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를 들어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6에 3s2, 3p1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K껍질, L껍질, M껍질 무한대라고 봤을 때 각각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제1 이온화 에너지로는 3p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요만큼 에너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로는 3s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테니까 앞서 제1보다는 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제3 이온화 에너지로는 3s에 있는 전자를 계속해서 떼어내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질소와 산소 사이의 관계를 봤듯이 제2 이온화 에너지로는 지금 현재 3s에 있는 전자, 요렇게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 중에서 요거 하나를 먼저 떼어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그 옆에 있는 전자가 살짝 밀어준다는 거지. 그런데 제3 이온화 에너지로 요 전자를 떼어낼 때는 결과적으로 홀전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앞서 제2 이온화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커지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제4 이온화 에너지는 2p에서 전자를 떼어낼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처음에 3s나 3p나 둘 다 M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낼수록 에너지 값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었죠. 바로 지금 현재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들을 쭉 비교를 해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급증하는 순간이 첫 번째로 전자 껍질의 그 순서가, 전자 껍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면은 1, 2, 3까지는 모두 다 어디에서 떼어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M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부터 떼어내야 돼? L부터 떼어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확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때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져 버린다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는 그 순간을
찾게 되면은 이때 3에서 4로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이때 하나, 둘, 세 개까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 둘, 세 개가 바로 이 원소의 원자가 전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가 전자의 수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페이지 41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온의 에너지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아요. 문제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되셨죠? 41쪽 내용까지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기 바라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직접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몇 문제를 뭐 다 풀지는 않고요. 골라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3주기 원소 ABC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주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트륨부터 시작을 해서 아르곤까지의 원소 중에 하나라는 거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위 자료를 보고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먼저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제1, 제2, 제3, 제4 이온화 에너지가 있을 때 제1에서 제2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9배 정도 커져 버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는 1.5배 정도, 3에서 4로 넘어갈 때도 역시 1.5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A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제1, 제2, 제3, 제4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갑자기 급증하는 순간이 1에서 2로 넘어갈 때잖아. 맞죠? 그렇다면은 이때 제1 이온화 에너지만큼이 원자가 전자다. 맞죠? 따라서 3주기의 원소인데 원자가 전자가 하나다? 몇 쪽? 1쪽 원소. 따라서 A는 결과적으로 3주기 1쪽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B를 갑니다. B 같은 경우에도 이온화 에너지를 쭉 볼 거예요. 1에서 2로 넘어갈 때 한 2배 정도 커졌네요. 근데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한 4, 5배 정도 커졌죠. 그리고 나서 3에서 4로 넘어갈 때 또 1.5배 정도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차이는 확실하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커졌는데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좀 확 커져버린 거죠. 맞지? 그렇다라는 것, 원자가 전자가 몇 개구나, 2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3주기 2족 원소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C로 갑니다. C도 계속해서 커지는 경향성 볼까요? 1, 2, 3까지 가는 동안에는 조금씩 커지죠. 그죠? 그런데 3에서 4로 넘어갈 때 어때요? 확실하게 커졌죠. 맞습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 그죠? 몇 족 원소? 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몇 족 원소 이러면은 3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몇 족? 13족이죠. 그죠? 따라서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한 개의 전자를 잃기 가장 쉬운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전자 하나를 잃기 가장 쉽다? 그렇다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러니까 A는 496, B는 738, C는 577이니까 가장 떼어내기 쉬운 것은 A겠죠. 1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2번에 전자 2개를 잃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나트륨이니까 나트륨 1가 양이온으로 안정해질 것이고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어서 이가 양이온,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으로 안정해지겠죠. 따라서 전자 2개 잃어서 안정해지는 것은 B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에 C의 산화물의 화학식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화합물은요, 지금 현재 각각의 금속 양이온들이 산화이온과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C가 산화물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산소가 이온이 된 상태, 그러니까 산화이온과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화이온은 산소 2가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산화물을 만들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언제나 중성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하량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하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개, 2개니까 서로 같아지려면은 공배수 6. 그지?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3개. 따라서 2개의 알루미늄과 3개의 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Al 몇 개? 2개. O 몇 개? 3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C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C2O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 각각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산화화합물을 만든다면요,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니까 산화이온과 반응하면은 한 개 안 되죠. 얘가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산화물은 Na2O가 될 겁니다. 얘는요,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니까 1대1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MgO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Al2O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맞는 이야기고요. 4번에 A, B, C는 모두 다른 족 원소이다. 맞는 말이죠. A 몇 족? 1족, B는 2족, C는 13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 그러면 5번에 기체 상태의 비원자 1몰을 비이가 양이온 1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1450kJ이다? 아니죠. B가 이가 양이온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 떼어내야 되니까 제1이온의 에너지로 하나 떼어내고 제2이온의 에너지로 하나 더 떼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738 플러스 1480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셔서 페이지 43쪽에 전자친화도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온화 에너지는요, 기체 상태의 중성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전자친화도는요, 이온화 에너지랑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의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기체 상태의 중성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받아서 음이온을 형성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기체 상태 중성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얻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근데 이때 에너지는 흡수한다고 방출한다고? 방출합니다. 방출하는 에너지. 그래서 역시 킬로줄 퍼 몰의 단위를 써요. 뭐 굳이 1몰이라는 개념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전자친화도는 원자가 전자를 얻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올해 나온 EBS 교재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그 EBS 교재에서 저 전자친화도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수능 문제에는 전자친화도의 개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장 올해 수능을 보는 게 아니죠. 학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자친화도를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앞서 봤었던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잡고 있다면요, 이후 나오는 전자친화도의 개념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전자친화도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요 녀석이 전자를 얻을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전자 하나를 얻으면은 X 1가 음이온이 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예요. 알았어? 그랬을 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전자친화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때 방출되는 요 에너지는 과연
누구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일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원자가 방출한 에너지일까? 아니면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일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 원자가 있습니다. 플로린 원자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전자 하나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형태인 플로린과 이온이 되죠. 근데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알았니?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너지가 누구를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무한대 이렇게 있을 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번호 9번이니까 1s2, 2s2, 2p, 5로 끝났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1s가 있고 여기에 2s가 있고 여기에 지금 2p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2p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전자는 각각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빨간색 전자가 무한대 영역에서 2p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 영역이 다른 전자 껍질보다 다 에너지가 크잖아. 제일 큰 상태잖아. 그럼 거기에 있던 전자는 에너지가 컸겠죠. 그럼 아래로 들어오면서 2p로 들어왔다면은 그만큼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작아져야 되는 거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2p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줄어든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외부로 방출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 친화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에너지는 누가 방출하는 것? 에너지 누가 방출하는 것? 전자가 방출하는 것.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과학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마찰이 무시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런데 마찰이 무시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왜?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또 바뀌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랄지 아니면은 소리나 빛 에너지 같은 걸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에너지가 바뀌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환된 열 에너지나 소리, 빛 에너지 같은 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그게 결과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원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총합과 이온과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합은 어떻다? 같다란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누가 방출해줘? 누가 방출해줘? 전자가 방출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질의 안정성을 표현할 때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화학에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것과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요 내용은 화원에 어떤 교재를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왜? 화투니까. 알았니? 이게 사실 전자친화도 개념 설명할 때 요게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화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잘 표현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전자친화도를 공부하면서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안 가지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러지 않아야죠. 보세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에너지들을 싸그리 다 더한 게 엔탈피입니다. 알았어?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에다가 빨간색 구슬과 파란색 구슬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팡 흔듭니다. 그러면서 탁 놓으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층을 딱 지면서 딱 골고루 딱 쌓일까요?
아니죠. 팡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 막 섞여버릴 거 아니야. 뒤섞여버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탈피랑 엔트로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이때 물질이 안정하려면은요, 엔탈피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엔탈피는 작을수록 좋아요. 대신에 무질서도는 증가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작은 상태로, 그리고 흐트러지면 흐트러질수록 더욱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자기의 책상을 정리를 합니다. 오랜만에 먼지도 싹 닦고요. 그리고 책장에 있는 책도 쫙 정리를 합니다. 괜히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한 번쯤 정리할 때 딱 마음 한번 꽂히면은 막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잖아요. 막 책 같은 경우도 막 크기별로 이렇게 쫙 놓고요. 그죠? 아니면은 크기가 똑같으면 색깔별로 한번 좀 꽂아볼까? 과목별로 한번 꽂아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지? 꼭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꼭 그렇게 하죠. 그래갖고 다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 책 같은 걸 쫙 깔끔하게 정리해놨다고 칩시다. 그래놓고 흐뭇해요. 흐뭇하거든. 내가 정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안 건드립니다. 전혀 안 건드려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럽니다. 야, 책장 정리 좀 해라. 난 건드린 적이 없는데? 가서 봤더니 내가 깔끔하게 꽂아놨던 책들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야. 맞지? 누가 건드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알겠니? 왜? 물질은 흐트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커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책장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엄마, 물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트러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정리해봤자 흐트러질 텐데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등짝 스매싱을 한 대씩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물질의 안정성은 이래요. 알았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작고 흐트러질수록 안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은 요 측면이에요. 요 측면. 알았어? 엔탈피 측면.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다시 일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X라고 하는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는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해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X랑 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와 X 1가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큽니까? 이거 합한 게 더 큰 거지.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2라고 합시다. 얘는 E3예요. 알았어? 그리고 얘는 전자 친화도고요. 그러면은 E1 플러스 E2는 E3 플러스 전자 친화도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E1 플러스 E2는 E3보다 어때야 돼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E1과 E3의 관계입니다. E1과 E3의 관계. 아니?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클까? 이거죠. 응? 누가 더 클까? 다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앞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에 있는 전자를 EP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전자가 무한대에 있다가 EP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해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에너지를 잃고 있는 거야? 누가 에너지를 잃고 있는 거야? 전자가 잃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원자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원자의 에너지가 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전자가 저기서부터 에너지를 막 방출하고 들어옵니다. 막 하고 방출하고 들어와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던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 돼?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원자 상태의 에너지보다 이온 상태의 에너지가 됐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원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자는 없었거든. 얘는 없었거든. 근데 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굳이 막 방출하면서 자기한테 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자가 자신의 EP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커지는 결과가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E1보다 E3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숫자를 대입해서 넣어드릴게요. 숫자 넣어주면 너무 쉽거든. 자 봐. X가 처음에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전자가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10과 5를 더한 1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X가 1가옥면이 되면서 10은 그대로야. 근데 전자가 5에서 에너지가 1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알겠니? 예를 들어 여기선 전자가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로 들어오니까 1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10에다가 전자가 1만큼으로 줄어버렸으면 합쳐지면 얼마가 되는 거지? 그렇죠. 11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얼마 방출돼야 돼? 그렇죠. 4만큼이 방출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를 얻으면은 에너지가 커져버립니다.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이러려고 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그나마 전자 배치상으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엔탈피, 에너지 측면으로는 에너지가 커져버리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봐봐. 어차피 전자를 얻는다면은요. 알겠니?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전자를 얻는다면은, 그지? 그럼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자신이 증가하는 에너지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들어오면서 4 방출하고 1 붙어버리면 1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녀석이 에너지를 3만큼만 방출해버리면은 자신의 에너지는 얼마가 돼버리죠? 12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서는 그나마 얘가 나은 거지. 이해가 돼? 그러면 원자의 입장에서 어차피 전자를 얻는다면은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받아들일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많이 방출할수록 좋겠지. 이해가 돼? 그래야지 내 에너지가 조금만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온화 에너지를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알겠니?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잃기 쉽다 어렵다? 잃기 쉽다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봐. 꼭 한 번씩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렸나? 좀 자신의 굳은 의지로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전자를 잃기 쉽다 어렵다? 쉽다.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전자가 쉽게 떼어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친화도의 개념으로 봅시다. 전자친화도가 크다. 전자친화도 누구 방출하는 거? 전자가 방출하는 것. 맞지? 그러면 전자친화도가 크다. 전자가 에너지 많이 방출하고 달라붙는 거잖아요.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 쉽다. 맞지?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전자친화도가 작다. 전자친화도가 작다. 그러면은 전자가 예를 들어 에너지를 1만큼밖에 안 방출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4가 돼버리겠죠.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친화도는 두 개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잃기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친화도가 크다. 전자를 얻기 쉽다.
전자친화도가 작다, 전자를 얻기 어렵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을 되새겨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43쪽의 중간쯤에 전자친화도의 주기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이온 에너지의 그래프 외웠었죠. 그런데 전자친화도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약간의 예외성은 있지만 보세요. 아까 이온화 에너지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전자친화도도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역시 전자친화도가 커집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성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볼까요? 여기 무슨 원소? 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도 작고 전자친화도도 작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작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친화도가 작다, 전자를 얻기 어렵다. 잃기는 쉬운데 얻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반대로 여기에 있는 비금속들은요, 비금속들은 이온화 에너지도 크고 전자친화도도 크죠. 이온화 에너지 크다, 전자를 잃기 어렵다. 대신에 전자친화도 크다, 얻기는 쉽다. 잃기는 어렵고 얻기는 쉬우니까 그냥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음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오케이? 됐습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이온화 에너지든 뭐 전자친화도든 특히나 뭐 이제 18쪽은 보통 제외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앞서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은 거기에 비활성 기체 18쪽도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18쪽이야. 전자를 잘 얻지도 않고 잃지도 않으니까. 맞지? 너무 안정하니까요. 그냥 무시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위치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요것들을 다 제외해버린다면은 18쪽을 다 제외해버린다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고 전자친화도도 가장 큰 녀석은 플로린이어야 되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둘째치고 요 전자친화도 있죠. 선생님이 EBS에서는 이 전자친화도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전자친화도에 대한 뭐 문제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 수가 있냐면요, 전자친화도도 예외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전자친화도의 예외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최소한 이것만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온화 에너지든 전자친화도든 가장 큰 것은 플로린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18쪽 제외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플로린과 같은 족에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죠? 염소가 있죠? 맞지? 그러면은 전자친화도의 크기는 플로린이 더 위에 있으니까 플로린의 전자친화도가 더 커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요 전자친화도의 예외성 중에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바로 플로린과 염소 사이의 관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플로린의 전자친화도가 더 커야 돼요. 하지만 염소의 전자친화도가 좀 더 큽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에 플로린 찾고 염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플로린보다 염소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맞지? 이렇게 약간 예외성이 있어요. 물론 이 옆에도 예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문제 잘 안 다뤄지거든요. 근데 플로린하고 염소의 관계는 좀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뤄진다면은 보통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돼버리는 거. 오케이? 3학년이 수능 준비하는 상태라면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3점짜리 문제, 고득점짜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자를 얻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플로린은 2P의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안정해질 거고, 염소는 3P에다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안정해질 거거든요.
맞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위치상으로 보면 이 P가 더 아래로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전자반발력입니다. 뭐냐면요, 2P에다가 전자를 하나 얻고 3P에다가 전자를 하나 얻을 거야. 똑같이 전자를 하나씩 얻어주는데 2P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 보니까 좀 작은 공간 속에 전자들이 따닥따닥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3P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오비탈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자를 같은 개수만큼 채워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공간이 좀 넓은 게 상대적으로 반발력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밀어넣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좀 헐렁하게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 그래서 플루오린보다 염소의 전자 친화도가 좀 더 커서 염소가 전자를 더 잘 얻습니다. 플루오린보다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든 전자 친화도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예외성 나타나는 부분 두 부분 살펴봤었죠? 그지? 그리고 나서 요 전자 친화도는 요것만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4쪽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다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음성도는 EBS 교재에서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는요, 전기 음성도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비금속 원소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도 안정하지만 얘네들이 분자 형태를 띄어도 안정하죠. 그랬을 때 그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바로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3단원에서 공유결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헬륨처럼 전자를 두 개를 가져야지 안정하거든요. 근데 수소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안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서 얘네들이 안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가양이온이 돼버리지. 하지만 원래대로라면은 하나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륨처럼 전자를 두 개 가져야지 안정한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있고 그 수소가 역시 전자를 이렇게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은 이때 서로 두 개의 전자, 수소가 각각 전자를 내놓아서 우리 함께 쓰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 이제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자를 두 개를 함께 쓰게 되면은 이때 하나의 수소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때 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경우에도요, 산소 원자가 원래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죠. 산소가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안쪽에는 2개를 채웠으니까 상관이 없고 바깥쪽에는 지금 현재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를 6개를 딱 가지고 있다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2개의 전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디선가 전자를 빌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주변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은 하나 빌려줘, 나도 빌려줄 테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전자쌍 하나를 만들겠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산소가 하나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때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자를 함께 쓰자 이러면서 이렇게 전자쌍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함으로써 이제 안정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렇게 만들어진 전자쌍, 특히 이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이에요. 어차피 둘 다 필요하거든.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내놓고 남이 하나를 내놔서 함께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는 힘이 있겠지. 그래서 그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힘을 어떤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 기준이 바로 플로어린이에요. 플로어린. 이때 이 플로어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그랬을 때 플로어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이라고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고 있는 그 상대값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18쪽은 제외하겠죠. 왜? 18쪽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 전자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때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도 주기성을 가져요. 주기율표에서 18쪽은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역시 전기 음성도도 커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각각 주기적 성질을 표현한다면은 원자 반지름만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요. 그지? 나머지 이온화 에너지랄지 전자 친화도랄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때 거기에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 값은 사실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이 플로어린이에요. 플로어린이 가장 크거든요. 여기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로어린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산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질소예요. 근데 질소의 전기 음성도랑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 염소. 알았어? 이때 전기 음성도 값이 각각 플로어린은 4.0, 산소는 3.5, 그 다음에 질소와 염소는 각각 3.0이에요. 알았어?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원소들은 다 알 필요 없고,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2.1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이 각각의 원소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실제로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문제를 굉장히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는요, 이게 상대적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린을 기준으로 4.0을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거든.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 그 상대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원소들의 종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4.0이 나와 있으면 두말할 거 없이 플로린이에요. 3.5가 나오면 무조건 산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수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은 거의 대부분 금속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점대나 1점대 초반이 나오면은요, 다 금속 원소들이에요. 알겠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전기 음성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세요. 앞서 수소가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요, 가운데 전자쌍이 하나 생기죠. 근데 각각의 수소들이 서로 전자쌍을 끌어당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각각 얼마씩으로? 2.1씩으로 잡아당길 거란 말이지. 그럼 두 힘이 똑같으니까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죠. 그럼 쟤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전자쌍을 수소와 산소가 서로 간에 잡아당기잖아요. 이때 수소는 얼마로? 2.1로 잡아당길 거거든요. 근데 산소는 얼마로 잡아당기죠? 3.5로 잡아당겨요. 그 말인즉슨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결과적으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지. 이해가 돼?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얻은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쪽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수소는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전자를 빼앗기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그 전자를 빼앗기니까 얘네들은 플러스의 전하를 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분자 내에서 전자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생긴 분자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전기 음성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반대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들은요, 공유결합을 해도 모두 다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요. 따라서 전기 음성도 자체가 0이 나올 수가 있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개념으로 전기 음성도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페이지 44쪽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종합이 나와 있는데, 그 종합은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원래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다면요, 각각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것은 뭐가 있다? 원자 반지름이 있다. 그죠?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뭐가 있다? 이온화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막 봤었던 전기 음성도,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커지는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금속성.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비금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속성이 커진다, 비금속성이 커진다, 이런 뜻은요, 금속의 반응성이 좋아진다, 비금속의 반응성이 좋아진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금속성이 커진다라는 뜻은요, 금속성이 커진다, 알겠니? 금속의 반응성이 좋다, 반응성이 좋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는 거예요. 화합물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은 금속들은 전자를 잃기 쉬워요. 양이온이 잘 됩니다. 그 말은 전자를 잃기 쉽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앞서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맞지? 근데 이렇게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자 잃는 것을. 그래서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금속성이 크다, 그 말도 반응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금속의 반응성이 좋다랑은 반대입니다. 얘네들은 음이온이 잘 돼요. 그 말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쉽다. 근데 이렇게 전자를 얻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 2단원의 주기적 성질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단원과 2단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뭐 학교 이제 내신에서 여러분들 시험 진도 범위로 생각을 한다면요, 보통 2단원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 나가게 될 3단원의 초반까지가 보통은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분량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단원 정도가 보통 1학기 분량 정도? 조금 진도가 빠르다면은 3단원 조금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 진도가 조금 느리다면은 2단원에 주기적 성질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게 되면은요, 1학년 때랑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평가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모평? 평가원 모의고사? 근데 뭐 3월이야 어차피 1학년 걸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그리고 9월 이런 식의 평가원 모의고사에 시험 범위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6월 모평의 진도가 2단원까지입니다. 2단원 정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9월은 3단원 정도까지.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는 보통 이제 전 범위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었던 게 화학 1의 절반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마음 편하실 거예요.
알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3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3단원도 만만치는 않은 단원이에요. 3단원도 실질적으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건 외울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 특히 에너지 측면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지 좀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큰 산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점점 여러분들은 높은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정상은 4단원에서 마무리를 찍을 거예요. 4단원이 끝이에요. 네, 4단원이 끝입니다. 쭉 갈 겁니다. 네? 4단원밖에 없어요? 네. 크게 4개 단원밖에 없습니다. 4단원에서 뭐예요? 4단원이요? 그걸 꼭 미리 알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인데요. 대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뭐 이 정도? 그런데 요런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산화환원 반응이나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교과 과정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맘 먹고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 한 명도 못 맞힐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단원이에요. 그럼요. 완벽한 단원이죠. 학생들을 괴롭히기에 정말 좋은 단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과 과정 말고요, 기존 교과 과정에서도 이제 뭐 중화 반응이랄지 이런 반응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바로 답이 안 나왔었습니다. 한참 좀 생각을 해야지 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부분들은.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배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거예요. 왜? 기존부터 있었던 단원이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학생들 자살 방지용으로 좀 쉬운 문제들만 내고 있다가 조금씩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단원 들어가시면은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우리 페이지 47쪽에 화학 결합부터 3단원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화학 결합은요, 말 그대로 화합물들이 형성될 때의 결합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화학 결합이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온 결합, 그리고 두 번째가 공유 결합, 그리고 세 번째 금속 결합, 네 번째 수소 결합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화학 결합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결합들을 좀 다뤄보긴 하겠지만, 특히나 화학원에서는요, 요 2개의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요 2가지가 기본 주축이 됩니다. 그런데 금속 결합은 사실 아주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내울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화학원에서는 수소 결합을 아주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입니다. 그럼 각각의 결합들이 어떤 결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 이온 결합은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양이온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죠. 음이온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죠. 이랬을 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 때문에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공유결합은 뭐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간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결합이에요. 앞서 우리 봤었던 전기음성도에서 잠깐 나왔었죠. 비금속 원소들, 이런 녀석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도 있지만 서로 함께 쓰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쓰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왠지 느낌 오지 않나요? 금속결합은 뭘 것 같아? 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에요. 근데 금속 원소, 원자라고 할까요? 금속의 원자, 핵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에요. 어찌됐건 포인트는 금속 결합은 금속이야 금속,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녀석들과 또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결합이 형성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속 결합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 수소 결합이 약간 조금 문제인데, 수소 결합은 수소 원자가 주변에 있는 플로린, 산소 또는 질소 등과 결합하는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은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저 공유 결합 있죠? 공유 결합을 해서 형성되는 물질이 바로 분자입니다. 맞죠?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거든요. 그런데 그 분자의 공유 결합은요, 공유 결합은 그 분자 내에서 있는 결합이에요. 분자 내 결합. 그러니까 분자를 형성할 때 공유 결합을 한다는 뜻이야. 알았니? 근데 수소 결합은 분자 간 결합이거든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분자가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분자가 플로린, 산소, 질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사실 수소 결합은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너무 많이 나가면 좀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소 결합은요, 말 그대로 수소 원자 주변에 플로린, 산소, 질소 같은 녀석들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결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까 전기음성도에서 그나마 비금속 중에서는 수소가 그나마 가장 작았거든요. 맞죠? 반대로 플로린, 산소, 질소는 컸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되면요, 모두 비금속들이잖아? 그럼 플로린, 산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전자를 빼앗아 오면 얘네들이 무슨 성질을 띨까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겠지. 근데 수소가 예를 들어서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전자를 빼앗기거든요. 그럼 뭐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분자 간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이거든요.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아까 전기 음성도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 요 산소 분자, 산소 원자도 전자를 이렇게 빼앗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수소 주변에 산소가 있으면은 결합을 해. 알았어? 이렇게 결합을 한단 말이야.
결합을. 요때 요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요 결합은 뭐죠? 이거는 공유 결합이야. 분자를 형성할 때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고요. 분자 간 결합은 수소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은 참 다른 물질과 다른 특성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 예전에 물의 끓는 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이유가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이 수소 결합을 할 때 이거 봐요. 이거 의외로 고3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의 물 분자가 최대 몇 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할 수 있느냐. 이때 요게 또 물 분자가 이렇게 와 있으면은 요게 또 수소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물 분자가 있으면은 요게 또 여기 결합하겠지. 최대 3번 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요렇게 한 분자가 최대 4번의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게 분자 간 결합 중에서 상당히 강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 분자는 어때요? 한 분자당 4번의 수소 결합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결합들을 다 끊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수소 결합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사실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수소 결합 자체로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화학 결합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재 내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온 결합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옥텟 규칙 나와 있죠. 자, 옥텟 규칙은요,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원자들도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헬륨 같은 경우에는 2개지만 나머지는 바깥쪽에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8개를 채워야지 안정하다라는 그 규칙을 우리가 옥텟 규칙 또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요, 8전자 규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좀 유치해 보이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알았어?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진다 이거죠.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이 바로 이온 형성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다 버려버린다거나 아니면 8개를 채워준다거나. 알았어? 또는 뭐가 있을까?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이온 결합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간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았니? 그랬을 때 금속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버려버리죠. 맞습니까? 반대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금속 원소가 아무데나 전자를 버리고 비금속 원소가 아무데나 가서 전자를 얻을까? 못한다라는 거죠. 누군가 주는 녀석이 있고 누군가가 받아주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우리가 보는 이온 결합은요, 각각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간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할 때 이때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가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낫지. 맞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면 일가양이온 되죠. 그러면서 전자가 하나 밖에 덜렁덜렁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는 염소는 원자 상태로 있을 거고요. 맞죠? 근데 이때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요 전자를 자기가 가져주면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서 나트륨 일가양이온과 염소 일가음이온이 생성되는 거고, 이때 각각 얘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 과정을 무시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나트륨 염소에게 전자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맞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이온결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은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은 뭐 앞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뭐 워낙 뭐 수업을 잘하니까 뭐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